네, 오늘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단신은 먼저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25일 조기 종료를 시켰다. 이거는 25일 날 국회가 끝났으니까 26일부터 말일까지 그 사이에 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이때 해라. 한마디로 비회기 때 해라 이건데 김진표가 누굽니까? 이재명 탈당하라고 출당하라고 난리쳤던 김진표가 31일까지 종료해야 된다라고 우겼습니다. 김진표는 대놓고 이재명 당에서 나가라고 떠들었던 똥파리의 대장이었어요. 김진표는 어떻게 보면. 근데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25일 날 조기 종료시키고 검찰이 영장 청구하려면 그 이후에 쳐라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그렇죠? 이런 기사를 보면 민주당이 25일 날 국회를 조기 종료시켜서 비회기 때 영장을 치라고 했다 그래서 김진표만 욕할 게 아니에요. 김진표는 당연히 못된 짓을 한 거고 둘 다 욕먹어야 돼요. 이건 김진표만 욕먹을 일이 아니라 왜 자기네 당대표가 검찰이 저런 무리한 정치 수사를 해서 잡아간다고 하는데 25일 날은 잡아가라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현상이냐고. 아니 싸워야지. 안 그래요? 아니 난 이거 너무 웃겨요. 25일 날 조기 종료시키고 비회기 때 영장 치라는 아니 비회기 때 영장 치면 마치 정상으로 보고 회기 때 영장 치면 비정상으로 보고 이 자체를 바꿔놔야 된다고 프레임을. 안 그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같은 민주당 사람들이잖아 국회의원. 그리고 자기 당대표잖아. 검찰이 저런 정치적 영장을 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중앙지검 찾아가는 사람 있냐고. 응? 25일 날 조기 종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비회기 때 영장 치면 너무 당연한 거고 회기 때 영장 치면 괜찮은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검찰들의 이재명 죽이기. 둘 다 정신 차려야죠. 응? 이게 영장 칠 일이에요 지금? 응? 마치 25일 비회기 때는 치면 괜찮은 거고 회기 때 치면 나쁜 거고 야당 대표를 구속영장 친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뭐 도망갑니까? 그런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민주당이 같이 싸워줘야죠. 검찰이 영장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사 탄핵이라도 발의해야죠. 싸울 생각 안 하고 미친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비회기 때 영장 치라고. 네, 오늘 성일종 이재명 내년 3월 24일 제주 앞바다에서 만나자. 성일종도 아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내년 3월 24일 날 제주 앞바다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쵸? 국민의힘 주둥이로는 이재명 구속돼야 된다 그래놓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내년 3월 24일 날 제주 앞바다에서 만나재요. 정신 나간 새끼들이죠. 예? 내년에 만나재. 구속영장 친다고 하면서. 네, 의경을 부활시킨다고 난리를 쳤던 한덕수 국무총리랑 정부에서 하루 만에 백지화 시켰어요. 이게 왜 백지화 시켰냐면 의경이라는 임무가 뭐냐면요. 보조 역할이에요. 보조 역할. 그쵸? 근데 한덕수가 얘기했던 거는 묻지마 범죄에 의경을 대응시킨다고 했던 거예요. 응? 묻지마 범죄를 어떻게 의경에게 맡깁니까? 응? 원래 의경은요 경비, 경호 이런 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과거 의경들은 치안 보조 업무를 하는 거지 묻지마 범죄에 직접 현장에서 제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의경이 원래 대부분이 기동대 소속대 경비 업무에 투입됐어요. 그래서 집회 시위 같은 거 할 때 맨 앞에서 몸빵하고 그랬던 거예요. 의경에게
그것도 18개월짜리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겨요? 미친놈들이죠. 응? 그러니까 여론들이 안 좋으니까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이가 강연을 하다가 원희룡이는 아직도 국힘당의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국무위원들이 예전에 만약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고 탄핵한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국힘당 선거에서 이기게 총선 이기게끔 하겠다. 미친놈들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정무직 장관이 이딴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대통령만 지금 윤석열 정부다. 정부도 전열 정비가 덜 된 부분이 많다. 알박기 지난 정부 때 여기저기서 뒤에서 줄 서고 이상한 사람들이 수석혀 있다. 탄핵감이죠. 탄핵감. 정치적 중립 개나 갖다 줘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정말 어떤 인간이냐면 지금 시민사회의 보조금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보조금 끊겠다라고 난리치고 있죠. 유일하게 자유총연맹 현재 자유총연맹의 전신은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 민족방공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963년 한국방공연맹이라는 법정단체가 됐고요. 1973년에 박정희 유신 선포 뒤 그동안 장충동에 있던 땅을 증여까지 받아갖고 그 땅이 현재 584억 원입니다. 그 땅을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로 자유총연맹이에요. 근데 자유총연맹은 다른 윤석열을 반대하거나 우리 정상적인 시민단체들에게는 보조금을 줄이고 그러고 있지만 이 유일하게 이 극우단체인 자유총연맹만큼은 올해 보조금이 더 늘어갔고 138억 9,461만 원이나 됩니다. 이세창이가 전 자유총연맹의 회장이었잖아요. 김건희가 이 자유총연맹의 여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왔던 극우 유튜버들이 여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 자문위원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벌금 같은 거 내달라는 개소리도 합니다. 과학 연구 개발비도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자유총연맹만큼은 늘려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재벌 4개의 재벌이 과거에 정경련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때 다 탈퇴했었잖아요. 삼성, 현대, LG, SK 대한민국 4대 기업이 했는데 이게 이름만 바꿔갖고 한경련 뭐 이렇게 정경련을 탈퇴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이름만 바꿔갖고 탈퇴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동안 정경련이 어떤 짓을 했던 단체냐면 정경련이 대부분 하는 짓이 대기업들에게 돈을 걷어요. 대한민국 재벌들에게 정경련이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이 어디다가 돈을 쓰냐? 극우들에게 여태까지 돈을 대줬던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위를 뒤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4대 재벌들을 정경련에 다시 가입시키려는 게 뭐냐.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여러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극우단체들을 지원해서 이들 단체가 친정부 시위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과거에 거기에 동원됐던 인간들이에요. 정경련을 통해서 대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극우단체들을 지원하고 이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시위를 주도하고 그렇죠? 야당 정치인들 낙선운동하고
그래서 지금 가십시키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미친 것들이죠. 그다음에 오늘 비명계가 한 말 했는데 총선 전에 비명계는 이것만 보이나 봐요. 총선 전에 내로남불 혁파할 필요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 비명계 모임 중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게 가장 비명계의 큰 조직이에요. 과거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 모임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올 1월 달인가요? 김종민, 이원욱 이런 애들이 참여한 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 모임에 이재명 당대표도 참석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축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위기이고 민주당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총선 전 내로남불을 혁파하는 게 시급하대요. 비명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총선 전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당신들 그냥 뭐죠, 이재명 당대표 날리고 뭐든지 문제, 그러니까 조중동 말 잘 듣겠다는 거예요. 조중동에서 김남국 죽어 하면 김남국 나가. 비명계는 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랑 친명계를 당원들이 지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네만. 비명계가 욕먹는 이유는 민주당답지 않아서 욕먹는 거예요. 그쵸? 총구를 국민의힘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 당 대표 쫓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 지금 당원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아무리 깨끗해도, 민주당이 아무리 잘해도 조중동과 검찰이 맘만 먹으면 그냥 똥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응? 민주당이 기득권이 득실거린다,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조중동이 만들어내고 검찰이 수사해갖고 만들어낸 겁니다. 지네가 아무리 이재명 쫓아내고 김남국 쫓아내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사람들 쫓아낸다 그래갖고 깨끗한 정당 되지 않아요. 조중동과 검찰이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똥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딴 소리 하는 거 보면. 응?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24일 날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내일, 오늘이었죠. 검찰이 30일 날 오라. 졸라 건방지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24일 가겠다 이런 거 본인은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아마추어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재명이라 그러면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할 거예요. 계속 나는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수가 뻔히 보이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이 오라 그러면 24일 날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 검찰 30일 와라. 건방 떠는 거죠. 전 저 같으면 앞으로 나를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 더 이상 검찰의 정치 탄압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서야죠. 이렇게 맞서야죠. 어차피 영장 칠 거 뻔하대요. 그쵸? 구속영장 명분이 아니라 이거 아니래도 벌써 구속영장을 몇 번을 쳤습니까? 응? 떳떳한 건 알겠는데 수사도 안 하고 영장 쳤다는 거에 검찰이 그러면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응?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언제 한 번이라도 나오라는 거 안 간 적 있습니까? 영장 칠 때 체포동의안 투표 안 했습니까? 그냥 날 잡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맞서야 돼요. 지금은. 어차피 검찰은 정해진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응? 검찰이 건방 떨잖아요. 응? 민주당 새끼들도 정신 차려야죠. 응? 자기네 당대표가 검찰이 영장 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기 비회기 때 해라. 회기 때 해라. 정신 나간 새끼들이죠. 지한테 영장 안 친다고 이재명은 잡아가라는 소리입니까? 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영장 친다 그랬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었냐고. 응? 나를 잡아가라 그러면서 민주당 우리 전체를 잡아라 가라 그러면서 같이 싸워해줘야지. 그게 동료지. 응? 비회기 때 쳐라. 회기 때 쳐라. 투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이콧 하겠다. 보이콧 반대다. 이게 정당이냐고요. 이런 오합지졸이 어디 있어요. 검찰이 뻔히 정치 탄압으로 이재명 잡아들이려고 알면 싸워줄 생각을 안 하고 내 개파의 수장이 아니라고 체포동의안 가결하자. 이 미친놈들이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냐고. 응? 난 살다 아무리 의리가 없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라 그래도 자기다 당대표 검찰이 잡아가라고 밖에다 내놓는 새끼들 난 처음 봤어요. 어? 그러니까 수박 소리 듣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롱하는 겁니다. 어? 50명에서 70명은 체포동의안 찬성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이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조롱거리로 전락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조롱거리로 전락된 게 아니라 검찰이 영장 칠 때 무섭게 달려들고 정치검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 발의하고 검찰과 맞설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검찰에게 자기네 당대표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응?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오로지 총선에 눈깔이 돌아가갖고 한심한 건데. 네, 지금까지 시타타파의 단신이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전 세계의 테러를 일본이 자행했습니다. 오늘 낮 1시부터 430만 톤씩 매일 30년 이상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응? 뭐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다는 소리는 과학을 믿어달라. 그래놓고 우려를 하는 국민들을 선동 집단으로 취급합니다. 인식이 잘못된 거죠. 미친 거죠. 어? 무조건 믿지 않으면 반정부 세력이고 선동 세력이에요. 국민의힘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해양투기 반대했던 놈들이에요. 아주 심하게 반대했던 인간들입니다. 김기현, 권명호, 서범수, 이채익,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촉구 했던 놈들이에요.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으로 떠들었던 국민의힘, 이제는 오염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과학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삼중수소는요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데요. 이거는 걸러지지가 않아서 물을 더 섞어서 그냥 방류를 하는 거래요. 이게 태평양을 갔다가 다시 우리 어디죠? 대만 해협을 지나서 다시 우리 대한 해협으로 들어오는데 이미 일본의 테러는 시작됐어요.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예 갖다 버렸죠. 식민지 국가입니다.
사실상 심리적. 일본에게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이거 조선 총독부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을 찍어 눌러요. 과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정부가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외교를 했냐면요. 우리가 미국에게 항의할 수 좀 꺼리낀 정부 대 정부로 항의하기 좀 그런 문제들은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했냐.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일국의 국가의 그 지도자가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외국에서도 반발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기 어려울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면 정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수단으로 썼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면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염수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국민들 85%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건 뻔하지만 본인들의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기 힘든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괜히 매우 심하고 85%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입장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외교고 그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그냥 과학을 믿어라. 반대하면 선동이다. 일본에겐 충성하고 국민들에겐 협박하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냥 일본의 일제시대 때의 검사입니다. 제가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도 없겠지만 그냥 일제시대의 검사예요. 독립군 때려잡던. 제가 왜 지금 식민지 상태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민사회들을 때려잡겠다 그러고 정부 보조금 줄이고 반국가 세력으로 얘기하고 윤석열이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뭐 민주노총이나 우리 민주진영의 시민사회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이 맞습니다. 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니까. 윤석열은 일본 간첩으로서 일본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본에 반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반국가 세력이 맞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를 반대하고 오히려 이런 일본 간첩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쟁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어요. 저는요. 과연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 묻고 싶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기에 처하고 안보에 큰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자가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일본의 오염수 핵 폐수가 얼마나 위험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까? 진짜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일본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제3자가 한다고 하면서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을 대변인 역할을 하는 진짜 간첩은 일본 간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간첩은 무조건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만 간첩이 아닙니다. 진짜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들이 진짜 간첩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뛰는 놈들, 이놈들이 간첩 아닙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에 어떤 국익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외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 외교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외교를 하는 거는 반국가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라의 주권을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기에 처하는 게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이런 반국가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 몰리는 겁니다. 윤석열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쟁 나요. 내가 보면. 그래서 6위라는 거예요. 윤석열 1년, 2년 더 데리고 있다간 전쟁 납니다. 윤석열은 진정한 평화가 뭔지 몰라요. 북한을 적대시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면 그게 북한을 제압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윤석열이가 북핵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윤석열이 북핵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미일 3국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의 모순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의 위협을 더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국 동맹을 해야 된다. 이게 왜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이가 진짜 북한의 핵이 문제이고 윤석열이 왜 일본 간첩이냐면 미국 간첩이냐면 북한의 진짜 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신냉전 체제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제 말은 윤석열이 진짜 북한의 핵을 사전에 제압하고 북한을 고립시켜서 스스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려면 중국과 러시아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미국과 일본과는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유지했었고 진짜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고립시켜야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개발과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말빨이 북한에 더 들어가지 미국과 일본의 말빨이 북한에 더 들어갑니까? 응?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미일 북중여라는 신냉전 체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든 말든 또다시 이념 대결로 만들어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쟁의 화마 속에 휩싸여든 말든 죽든 말든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오히려 중국과 교역을 더 강화하고 러시아와 더 교류를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은 필요한 파트너다라고 생각할 때 북한의 도발을 더욱더 중국과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오히려 북중러라는 삼각 동맹의 균열이 감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고립되고 그래서 스스로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전략이었어요. 국민의힘이 어떤 개소리를 하냐면 왜 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만 바라보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얘네들은 집권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친중 정책을 펴고 친러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요.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예요. 그렇죠? 한미 군사 동맹 관계라서 당연히 미국과는 잘 지내는 것이고 일본과는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뒀던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나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일본과 거리를 두면서도 아무 이상 없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나 한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은 일본과의 공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만 있어도 돼요.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남중국해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력 동북아시아에게 패권을
돈 들어가는 걸 일본을 대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 잘 지내려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교육이 40%였고 러시아와도 교육이 어마어마했죠.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게 러시아에서 1등이었었어요. 지금 거의 현대자동차 공장 문 닫고 있어요. 응?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제가 보면 대한민국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고 전쟁의 위협도,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는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김정은 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핵 개발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해 주는 게 있었어요. 정말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 안보의 위기가 온다 그러면 진작에 폭격했겠죠.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준 게 없지 않아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경수로 문제 하나씩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가 오염수가 430톤씩 하루에 방류가 되는데 오염수 방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이거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할 소리 아니죠.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야죠. 대국민 담화라고 국무총리라는 놈이 발표했는데 오염수 방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알려줘야죠. 오히려 방류를 왜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져야죠. 응? 이딴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니까 나라가 1년 만에 눈 떠보니 식민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고 윤석열 집권 1년 만에 눈 떠보니 식민지 국가가 돼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라는 놈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쓰레기 하나 버려도 피해는 가지만 버리는 걸 금지할 수는 없다. 무슨 논평 씁니까? 응? 이게 해수부 장관이라는 놈이 하는 소리예요. 원전 오염수 방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이건 대한민국의 해수부 장관이 아니라 일본 도쿄 전력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원전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했대요. 일본의 입장이죠. 그쵸? 이거는 대한민국 해수부 장관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줬죠. 원전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본의 입장을 왜 우리나라 해수부 장관이 얘기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일본 해수부 장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일본이 방류한다 그래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죠. 피해가 뻔한데 미친놈들이죠. 이딴 인간들이 대한민국 해수부 장관을 하니 독도를 뺏겨도 가만히 있지. 오히려 북한이 외교는 잘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반인륜적 범죄 행위 이런 거 보면 북한이 훨씬 외교 잘합니다. 응? 나한테도 또 종북이라고 얘기할래? 간첩이라고 얘기할래? 할 말 하는 북한이 이럴 때는 더 이뻐 보여요. 일본 간첩보단 북한 간첩이 나 보여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왜 북한 간첩만 간첩 취급을 하고 일본 간첩은 간첩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는 새끼들? 어? 오염수 방류가 반인륜적 범죄 행위지 뭐예요? 어? 북한이 옳은 말하면 북한이 말했다고 그걸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 놈들이 도와준다 그래갖고 북한군을 포로로 잡았을 때
일본 놈들이 북한군을 학살을 하면 가만히 있겠냐? 대부분 일본 새끼들 다 죽여버린대요. 그 당시에 제 동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끼리. 만약에 북한 포로를 일본과 우리가 같이 잡았는데 일본 놈들이 북한군을 학대를 하고 그러면 그걸 지켜보겠냐? 100이면 100 일본 놈 쏴 죽여버린대요. 그게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그게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일본이 축구하면 북한을 응원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일본으로 응원하겠죠. 진짜 1년 만에 나라가 식민지가 돼 있고, 응? 일본 놈들 잘 들으세요. 바다는 니들의 하수 처리를 하는 데가 아니야. 비록 대한민국의 일본 조선 총독부가 돼버렸지만 윤석열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일본은 세계의 바다를 지네 하수구인 줄 알고 쓰레기들을 마구 버리는 거예요. 이 바다의 오염수를 버리면 여러분들 왜 심각하게 위험하냐면요. 이 바다의 물고기들, 이 또 물고기를 먹는 또 육식동물들이 있고요. 그 육식동물을 또 먹는 또 인간이 있고. 바다가 오염되면 결국은 인간이 피해를 보는 이유는요. 인간이 지금 현존하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바다, 육지 할 것 없이 현재 현존하는 인류의 생명체 중에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응? 결국 인간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뜻있는 뭐 외국의 뭐 그린피스나 해외의 어떤 녹색연합 이런 분들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오염수 투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국제 범죄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제 재판소로 가야 돼요.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국제 범죄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뭐 다른 나라들 조용한 것 같지만 이건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여러분들 이 오염수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핵폭발이 일어났죠. 원전이 터졌어요. 원전이 찾을 때는 우라늄, 뭐 세슘, 뭐 별거 다 있겠죠. 그냥 그게 거기 다 묻혀 있던 거예요. 그게 또 폭발할까봐 막 물을 부은 거예요, 바다 위에서. 핵 원료가 엉켜갖고 그 쓰레기 더미가 그냥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짓단에는 걸른다고 얘기하지만, 응? 뭐 저는 정말 국제사회가 이거는 연합해서라도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 다음 윤석열이가요, 북한의 미사일이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다. 잘 알고 있네요. 지 생각할 때 북한 핵미사일이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그 다음에 전쟁 상태 돌입 연습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핵이 그렇게 심대한 위협이면 지금같이 대하면 안 되죠. 그쵸?
대화와 교류,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에 연합훈련을 통해서 반격한대요. 핵미사일이 한반도에 떨어지면 끝나요. 그쵸? 핵미사일이 한반도에 떨어지면 끝나는데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핵이 떨어지면 우리는 미국과 힘을 합쳐서 반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응? 윤석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일본에 이용당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그랬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북한에 이용당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북한에 이용당하는 반국가 세력. 여러분들 북한에 이용만 당하면 반국가 세력인가요? 일본에 이용당하면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나라에 반하는 짓을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이 오히려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미국의 이익을, 그쵸?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요? 지금 누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어? 진짜 북한과의 대화,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반중을 내세우고 미일 안보협력을 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교육국을 적대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친러 정책을 한방에 무너뜨려서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미국과 일본과 잘 지내는 건 기본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을 해야죠. 이런 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 한반도 전쟁이 윤석열 1년만 더 하면 저는 전쟁 날 거라고 봐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한미일 제가 저번에 준 군사동맹 맺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군사동맹이라는 말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응? 물밑에서는 바이든은 김정은이랑 대화하려고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윤석열만 나홀로 북한이랑 맞짱 뜨자 그러고 있어요. 나홀로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이 동북아시아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가 교육도 많고 사실 냉전 체제가 아니라 북한이 오히려 고립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외교가 왜 훌륭했냐면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고 러시아와 잘 지내면서 북한이 오히려 고립당하는 느낌이었잖아. 그러면서 북한이 고립되게끔 안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도 잘 지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발사되지가 않았어요. 평화보다 더한 건 없는 거예요. 응? 평화보다 더한 전쟁 억제는 없는 겁니다. 응? 지금 여러분들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예요. 응?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진짜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 시대는 그냥 일촉즉발에 그냥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되고 대한민국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반도에서 한미일 북중러의 대리전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한미일 북중러 이 진영이 나눠진 이유는 뭐예요? 북한의 핵이에요. 그 명분이거든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삼국동맹을 한 이유는
미국이 얘기하는 북한의 핵이에요. 그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북중러가 모였어요. 근데 왜 북중러는 같이 뭉치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이뻐서 동맹을 맺을까요? 아니에요. 미국이 왜 한미일 삼국 동맹을 맺는지 중국과 러시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쟤네는 북한의 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중국과 러시아가 알기 때문에 북한을 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모르는 척해요. 응? 이 한미일 동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란듯이 북한을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그 한미일 북중러가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되면 어때요? 신냉정체대.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예요. 왜? 자국의 국민들 죽지 않잖아요, 미국은. 이형만이 떨어진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자국에게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전시작전권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데. 여차하면 발 빼버리면 그만인데. 응?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라 윤석열은요, 민족 반역자예요. 지금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반역행위를 하면서도 응?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심한 나라에 한심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 떠보니까 식민지 시대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주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에 전쟁을 해도 우리가 전쟁을 하면 했지 외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불바다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이라는 민족의 반역자는 미국의 핵 무기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응?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미국의 트럼프나 미 국무성에서 북한과의 문제가 있을 때 원래 미국은 북한과 다이렉트로 대화하길 좋아하는데 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통보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이 바로 진정한 동맹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친미파, 친일파라는 이 4대주의에 빠져있는 반민족, 반역자 세력들은요. 미국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마치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수평관계예요. 우리가 비록 미국보다 군사력으로 딸리고 경제력으로 딸리지만 동맹이라는 관계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는 수직 관계의 친구는 없습니다. 친구는 수평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그래서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응? 눈 떠보니까 어느새 미국은 우리나라의 파트너도 아니고 그냥 일본의 똘마니를 만들어 놓고 눈 떠보니까 그래도 민족의 자존심은 지키면서 일본과 당당하게 경제 전쟁도 벌였던 문재인 정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일본이 소부장으로 우리 공격할 때 그 일본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본이 경제 도발했을 때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교육을 일본은 경제 대국, 강대국 막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까봐.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할 때 몸에 전율이 왔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나는 여태까지 혼자 일본을 강대국으로 생각했고 일본에게 어떤 그런 패배의식이 있었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야, 이게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구나. 1년 만에 눈 떠보니까 어때요? 대한민국의 독립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 다시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 억울했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도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일본을 대변해주고 그 어떤 항의도 못하고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이 반민족 행위자들의 말을 그대로 하는 정부가 생겼고,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한반도 균형자론에선 아예 미국의 푸들이 돼버렸고, 이런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총사령관 이재명을 일제 순사를 앞세운 지금의 검찰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 당대표는 독립군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 때 가장 저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이 정부를 비판하고 이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미래 권력인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저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까? 이재명은 독립군 총사령관이니까.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지네들의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식민지 일본 총독부의 사령관 윤석열이 가장 때려잡고 싶은 거는 바로 독립군 사령관 아니겠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일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역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좀 있으면 독도 내놓으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독도는 안 돼요. 이명박 같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럴까요? 응?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이 저렇게 오염수 방류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거는 수산물 수입이에요. 자, 봐라. 오염수 이렇게 방류했는데도 안전하지 않냐? 너네 이제 수산물 수입해. 뭐라고 반대할 겁니까? 어? 뭐라고 반대해요? 어? 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을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죽일까요?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빠지면요, 밀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새끼들은 비명계가 아니에요. 밀정이에요. 밀정. 일본 순사에게 독립군 총사령관을 잡아가라고 내주는 밀정 새끼들이에요. 밀정만도 못한 새끼들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저렇게 대놓고 조선 총독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윤석열은 지 정체성이라도 드러냈잖아요. 그런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 민주당의 총사령관, 독립군 총사령관 이재명을 잡아가라고 민주당 안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하겠다고 생긴 얘기하는 새끼들은 친일파,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 새끼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안 그래요? 전 그렇게 봐요.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독립군들 밀정해서 어디 있다 알려주고 이놈 잡아가라고 은신처 가르쳐주는 새끼들과 검찰에게 영장 청구하면 찬성표 던져주겠다는 새끼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민족 반역자 새끼들이에요. 윤석열 정부와 일본 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 새끼들과 저렇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현상금 걸고 잡아가려는 독립군을 당 안에서
가져가는 잡아가라고 하는 새끼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독립군 총사령관이라고 한 거예요. 그 독립군 총사령관이 민주 시민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비명계가 제대로 싸워주고 윤석열 저 반민주 정부와 저 반민족 행위를 하고 있는 놈들과 제대로 싸우면 우리가 왜 비명계를 미워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왜 비명계를 미워하겠어요? 눈 떠보니 식민지 국가가 돼 있고 그 식민지 국가에서 다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희망이 이재명인 거예요. 제가 왜 이재명을 독립군 총사령관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윤석열, 눈 떠보니 윤석열이라는 일본과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사실상 식민지 나라로 전락시킨 이 식민지 국가에서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미래 권력인 이재명을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독립군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날아가면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저들에게 5년이라는 식민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나쁜 놈들이죠. 아무리 계파가 다르고 독립운동할 때 계파가 따로 있나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낙연 씨.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운동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목표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독립운동은 맞고 네가 하는 독립운동은 틀렸다 라고 해서 일본군 순사에게 대한민국의 현재 민주당의 총사령관이고 독립군 총사령관을 잡아가라고 해? 응? 일본 순사가 전원 범죄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떠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이해가 가요. 그쵸? 검사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검사는 일본 순사들이에요. 일본 순사들이 안중근 의사, 김원봉 장군들에게 테러 혐의를 씌우고 범죄 혐의를 씌울 때 그분들이 범죄자였어요? 일본 순사들과 일본 검사들이 사형을 선고하면 그분들이 테러 분자고 그분들이 잘못을 해서 일본 놈들에게 사형을 당했습니까? 민족의 해방과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 놈들에게 사형을 당한 거예요. 이재명이 검찰에 씌워지고 조선일보나 조중동의 이 반민족 언론들에 의해서 씌워진 저 낙인이 과연 죄일까요? 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죄를 씌운 거예요. 앞으로 수박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눈 떠보니 식민지 국가예요. 이런 워딩은 제가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예요? 미국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미국에 의해서 일본과도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응? 눈 떠보니 식민지 국가가 돼 있고, 그런 식민지 국가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독립군 총사령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친명이라서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을 지켜야만 5년, 4년 후에 우리가 다시 진정한 독립을 이루고 정권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독립군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이재명을 잡아가라고 가결표를 던지는 놈들이나 잡아가라고 부추기는 놈들은 바로 그게 밀정이다. 니들은 수박이 아니라 바로 밀정이다. 식민지 시대 때 친일파 노릇을 하고 반민족 행위자 독립군들을 팔아먹었던 밀정이다. 우리는 지금 식민지 지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독립의 희망 이재명 총사령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윤석열을 얘기해도 윤석열은 정신 못 차려요.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윤석열이에요.
북한과 친하게 지낸다고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 친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기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쟁의 위기에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저 인간은 반국가 세력이고 반역자예요. 그렇죠? 그런 독립군 총사령관을 잡아가라고 투표하자고 하는 저 밀정 새끼들이 빨리 이 독립운동 전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없애야만 우리는 내년에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그쵸? 내년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이 반국가단체, 이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는 윤석열 식민지 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밀정을 뽑는 게 아니에요. 결국 밀정들은 색출돼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자기네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투표를 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슬픈 현상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사실상 식민지 상태. 이재명은 독립군 총사령관. 이 워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눈 떠보니 식민지가 돼 있다는 대한민국, 그런 식민지가 된 나라에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재명 당대표를 독립군 총사령관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정권을 뺏어와야만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일본과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마지막 희망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독립군 총사령관이라고 한 거예요. 저들은 이재명이 독립군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따르니까. 그래서 죽이려는 거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한민국 사실상 식민지 상태, 이재명은 독립군 총사령관이라는 주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어서 윤석열이가 지금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것도 우리가 워딩을 좀 바꾸자고요. 언론 장악하면 좀 뭔가 식상해요. 그쵸?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하면 저 새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도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장악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언론 학살이라고 하세요. 언론 학살. 그게 맞는 표현 같아요. 그 언론 학살의 하수인이 현재의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김효재. 언론 학살의 하수인 김효재.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언론 학살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요, 본격적인 언론 학살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이제 1975년 박정희 유신 정부, 지가 이제 영구집권을 위해서 유신 헌법을 발의하고 유신 독재 정권이 한창 기승을 부렸던 1975년에 이제 점점점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하니까 시민들이 사실 그 민주화를 요구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의 운동에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박정희에 대해서 기존 과거같이 어떤 좋은 기사를 많이 쓰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국민들의 마음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민주화의 요구가 세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박정희가 썼던 게 뭐냐면 바로 인혁당 사건이에요. 그때 걔네들이 늘 써먹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을 쓰면서 북한의 공작, 지금 비슷하죠.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랑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주시민사회가 얘기한다. 그때 이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레드 컴플렉스, 적색 공포,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당시에 민복기라는 대법원장, 지금은 또 새로운 대법원장을 뽑아갖고 대표적인 극우를
구구 인사를 뽑아갖고 대법원 사법부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당시에 박정희 시절에 민복기라는 대법원장이었고요. 그 대법원은 그해 4월 8일 날 중앙정보부에서 검찰이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기소장을 바탕으로 도혜종 씨 등 8명에 대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2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2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그리고 박정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18시간 만에 다음 날 모두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거를 사법살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무고한 희생자들 8명은 죽었지만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재심 청구를 해서. 죽은 사람들의 목숨은 돌아올 수 없지만 이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재심 청구를 했고 제2 인혁당 사건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이 된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이렇게 2007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이런 대법원에서 재판을 내렸던 사람들은 이름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가해자를 기억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물론 피해자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가장 잘못된 게 피해자는 기억하지만 가해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인혁당 사건의 사법살인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이름들만 우리가 기억해도 이 재판관들, 그리고 검사들,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들,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은요, 박정희 정권에서 법 전문가들을 내세워갖고, 즉 검사들과 판사들을 내세워갖고 이런 사법살인을 저질렀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 정권도 검사들, 악법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언론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언론 살인이라고 왜 표현을 하냐. 벌써 공영방송 박문진 이사장 날렸죠. EBS 이사장 날렸죠. 거기에 KBS 이사장 날렸죠. 벌써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 사법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응? 이런 중앙정보부장, 민복기, 대법원장, 이용택 중정 제6국장, 신즉숙, 민복기, 이용택 등 박정희 정권에 충성을 다했던 자들은 그의 후손들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죠. 지금 김여재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8월 23일 임기를 마치면 곧바로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왜 김여재가 이렇게 직무대행을 하면서 손에 피 묻혀가면서 이렇게 언론 사법 살인을 할까요? 언론 살인 학살을 할까요? 바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벌써 직행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인 방통위원과 지금 김여재 2인 체제가 일어나면서 지금 벌써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인들 예전 목숨 걸고 투쟁했던 것 같이 지금 언론인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제작 거부해야 되고 전체 언론인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같이 투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언론 학살. 언론인들 반성 좀 하십시오. 예,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통일부가 결국은 북한 인권부
또는 통일부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부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는 일본과 미국이 늘 주장하는 거죠. 남북대화 교류나 그런 조직은 대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통일부에다가 국정원 요원들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정보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의 압박부예요. 응? 통일부에 국정원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응? 정신 나갔죠 지금. 응? 그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뉴스가 나국상이에요. 나국상. 나국상이라고 또 고소당할라. 나경원이가 지금 등판을 해요. 나경원이가 등판을 하는데 과거에는 당대표 선거 때 윤석열이가 찍어 눌러갖고 나경원 출마를 말렸죠. 그때 김기현이랑 분명히 같이 경쟁할 게 불보듯이 뻔해갖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찍어 눌렀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가 레이저를 쏘아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윤상현이가 수도권 위기론을 띄웠고 윤핵관의 핵심이었던 이철우가 같이 가지 못하면 배에 승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반윤은 내년 공천 학살을 하겠다는 예고를 했어요. 왜 그러면 이철우가 사무총장이거든요. 사무총장은 공천에 깊이 관여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냐면요. 국민의힘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수도권의 여론조사만 발표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수도권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오늘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왔어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서울 민주당 52.8% 지지율이 나와요. 국힘당 30%. 무려 서울에서 국힘당과 민주당의 여론조사 차이가 22%가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국민의힘은 자체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원래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46.6%,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5.6%. 오차 범위 밖에서 다 10% 이상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동안 조중동이나 여타 여론조사에서 자꾸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냐? 서울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나와야지 비명계가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서 수도권이 지지율이 안 나와야만 이재명을 날리는데 비명계가 목소리가 쏠리는 거거든요. 이재명 때문에 수도권이 위기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닥 민심은 안 그렇거든요. 서울에서 무려 22%가 차이가 나요, 지금. 응? 정당 지지율도 당연히 민주당이 이기고요. 아예 수도권에서 여러분들 서울, 경기, 인천에 125석이 있어요. 여기서 52.8%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22%를 앞선다는 거는요. 웬만한 강남 3구 빼고는 접전지에서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 민주당 52.8, 국민의힘 30.6, 인천 경기 민주당 46.6, 국민의힘 35.6, 대전 세종 충남북 민주당 43.2, 국민의힘 33.9.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중원 싸움에서도 민주당이 거의 10%를 앞서고 있어요. 광주 전남북 민주당 54.3, 국민의힘 16.8, 대구 경북 민주당 39.1, 국민의힘 41.1. 깜짝 놀라죠.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39.1, 국민의힘 41.1,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31.5, 국민의힘 44.5.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더 앞서고 있고, 강원, 제주 민주당 51.6, 국민의힘 31.6,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이하 민주당 56%, 그러니까 지금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으니까 20세 이하 민주당 56, 국민의힘 27.9, 30대 민주당 39.8, 국민의힘 31.5, 그러니까 30대가 가장 제가 보면 이 왜 이렇게 오히려 30대에서 의외로 민주당 지지자가 적나했더니 이명박근혜 때 시절을 20대에 지낸 거야, 이 사람들이. 그치? 딱 10대나 이때 이명박근혜 시절을 지낸 거야. 2008년, 그쵸? 2008년이면 지금부터 15년 전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명박근혜 시절을 지냈던 분들이 지금 3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잘 몰라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40, 50대가 나옵니다. 40대 민주당 지지율 55.2, 국민의힘 지지율 25.5. 50대, 여러분들 저도 50대죠. 민주당 지지율 46.6, 국민의힘 지지율 32.1. 60대 이상 민주당 36%, 국민의힘 45.7. 대박이죠.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40대예요. 55.2%. 그 다음에 50대 46.6%. 20세 이하가 제일 높구나. 56%. 그나마. 성별로는 남성이 민주당 42.6, 국민의힘 35.8. 여자들한테 박수. 여성은 민주당 41.1, 국힘당 33%. 우리 시사타파 방송도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죠. 지금 민주주의를 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여성분들이에요.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은 40.7, 그 다음에 36.5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자꾸 많이 나와야지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는요, 작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한동훈 등판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요즘 용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러다가 총선 서울 다 깨진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수도권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딴 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대야 투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장관 자리를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윤석열이는 한동훈이를 총리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언제 본격적으로 이제 점점 여론조사가 안 좋고, 왜 그러면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지금 내가 배지가 없지만 여론조사를 돌려볼 거 아니야. 자기 지역에 다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계속 윤석열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표가 갈리지만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요, 진보와 보수가 없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 경제 도발할 때 그때 단합 끝내주게 되죠. 그렇죠?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포는 확산되는 거예요. 왜? 이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는
그냥 그 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안 하면 되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광우병 저것들이 괴담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저기서 소고기 괜찮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여론을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염수 문제는 달라요. 핵폐수는 우리 손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산물이나 바다의 어떤 회종 생선 종류를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불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제, 제주, 해안가 중심으로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그쪽이 많잖아요. 남해 쪽에.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아우성되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점점 해양 오염수에 반대하는 세계적 그린피스나 연대가 촉발되면 이 모든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한일 군사 협력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이랑 군사 동맹을 맺냐. 이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정치가 좋아지겠습니까? 안보가 좋아지겠습니까? 외교가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 중에 제가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지만 좋아질 게 있어요? 하나라도 대보세요. 응? 하나라도 있어요? 경제가 좋아질 일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남북 관계가 화해가 돼서 평화가 물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죠. 지금은 오히려 전쟁 위기가 발발하면요 정부 탓을 해요. 여태까지 우리는 평화 시대에 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일어나고서 이제 전쟁 위기가 발발한다 그러면 외국 자본들 빠져나갈 테고 경기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전쟁 공포로 몰아간다 그러면서 윤석열 탓한다고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이 북한이 도발하거나 북한이 그렇다 그래갖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정부 탓합니다. 외교 좋아질 게 있어요? 나갖고 맨날 헛질할만 하는데 한미 군사동맹 누가 좋아합니까? 그구들만 좋아해요. 여기에 이제 독도까지 내달라 그러면 최악이죠. 하여튼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대승을 해야만 이 대한민국에서 일본 놈들을 일단 몰아내고 국회에서 일본 놈들을 먼저 몰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대승을 해야지 탄핵이건 뭐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내년 총선 대패해놓고 무슨 윤석열 탄핵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더 기고만장해지겠죠.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요번에 미 국무성에서 과거에는 뭐 군사훈련을 한다던가 공식적으로 미국이 어떤 이 동북아시아를 얘기할 때 명칭을 두 개를 썼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항의를 많이 해서 과거에는 일본해라고 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를 했기 때문에 시어 오브 재팬과 이스트 뭐라 그래요? 이스트 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이 아예 윤석열 자체가 일본 정부라고 생각했는지 이스트 시를 아예 빼버렸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독도 얘기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에게. 독도. 이 독도를 일본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쟁 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보면 있죠.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 강화라는 뜻은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싸웠던 사람들을 화해시킨다. 정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일본이 전범 국가고 그 일본에게 피해를 당했던 주변 식민지 국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권 회복, 영토 회복 막 그러죠. 강화 조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뭘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그런 관계들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땐 거의 미국 주도였죠. 근데 우리나라의 영토를 반환해달라고 얘기할 때 뭐 제주도, 울릉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부속 우리나라의 섬이 한 3,000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작은 그 섬까지 막 다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섬이 한 3,0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영토를 다시 그 한반도의 어떤 영토는 당연히 수복하는 거고 주변에 울릉도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뭐 다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 주장하는 건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에서 독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일본의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으로 있는 당연한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독도를 반환하는 것을 넣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더 말이 되죠. 그렇죠? 당연히 울릉도 안에 속해 있는 독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릉도, 제주도 뭐 이런 그 울릉도를 우리가 반환을 신청하면 당연히 독도는 딸려오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한 방에 깨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본 국민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일본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여러분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죠. 그리고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도 독도는 다케시마 현에 속해 있는 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일본 애들이 일부러 영토 분쟁을 하려고 찔러나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지네 땅도 아니면서 그냥 일본이 그냥 대한민국 자극하려고 찔러나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일본 애들은 독도를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거해서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반드시 자기네들이 찾아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정말로 일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 반환에 문제가 없었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쓸려갈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윤석열의 저런 반역적인 외교가 오히려 이제는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훈련을 하고 진짜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 그러면 진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지네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오히려 독도를 공동관리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공동관리하자라고도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만약에 독도를 일본한테 뺏기면 우리나라는 진짜 요만한 국가가 돼요. 일본은 땅은 요 정도 길쭉한 땅이지만 엄청난 영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엄청난 독도를 자기네가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지네 말로는 다케시마 독도 영토 분쟁을 하는 것이고, 중국과는 다오이다오 중국명,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을 하는 것이고, 아마 러시아와도 뭐 쿠릴 열도, 쿠릴 반도, 쿠릴 열도 맞죠? 일본이 러시아와도 쿠릴 뭐 있죠. 아마 얘네들은 그렇게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 왜 그러면 그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일본 요구를 많이 들어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1945년 7월 6일인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죠. 나 기억력이 잘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의 이름이 뭐였죠? 나가사키에다가 터뜨린 것은 팩맨이라는 거였어. 팩맨. 팩맨이 리틀보이. 리틀보이랑 팩맨이라는 게 터뜨렸는데, 이 리틀보이가 어떻게 터지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가장 그 태평양 전쟁에서 빨리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미 1945년 5월 달에 소련이 독일에게 항복을 얻어내요. 이미 1945년 유럽에서 소련이 독일의 본토까지 진격을 해서 소련이 1945년 5월에 거의 항복을 해요. 저쪽은 벌써 5월 달에 항복이 됐는데 미국이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저쪽에서 이제 점점 다시 이쪽으로 남하를 하려고 유럽에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고. 근데 미국과 일본이 여러분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거의 한 4년여간 태평양 전쟁을 하죠. 그렇죠?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막바지에, 일본이 막바지에 갈 때 미국이 가장 그 희생이 많았던 게 어디냐면 오키나와와 그 옆에 있는 섬 이름이 뭐죠? 오키나와를 함락할 때 엄청난 사상자가 나와요. 엄청난 사상자. 그 여러분들 역사 그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나와. 오키나와랑 또 뭐 하나 있죠. 아오이 전투인가? 맞죠? 나도 많이 까먹었어. 아오이 전투 맞을 거예요.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섬나라 중에 이오지마? 이오지마, 그걸 이오지마라고 하나?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함락을 하는데 엄청난 사상자가 나와요. 엄청난 사상자가 나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딱 함락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일본의 본토까지 갈라 그랬거든. 미국이 일본의 본토까지 갈라 그랬는데 너무 일본에 그 미군의 희생이 많으니까 본토까지 가려고 했더니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끝내려고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터뜨리기 전에 도쿄나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도시에다가 엄청난 폭격을 했어요. 역사책 보면 그 전에도 미국이 일본의 진짜 그 본토에다가 엄청난 폭격을 가했는데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그 당시에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됐어요. 1억이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면서 결상전 하겠다 그러면서 막 가미가제가 출동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엄청난 전의를 불태우는 거야. 도쿄 대공습이 끝났는데도. 도쿄를 공습했는데도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는데 기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결상 항쟁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미국이 본토 상륙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야.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7월에 비밀리에 개발했던 원자폭탄, 그 당시에 그 뉴클리어 웨폰을 미 멕시코주에서 시험을 해요. 미 멕시코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원자폭탄의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원자폭탄을 미 항공모함을 통해서 다른 가까운 섬으로 이동시켜요. 이동시켜요. 그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는 물리학자,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 공군 비행사들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맨하탄 프로젝트가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갖고 이 리틀보이라는 그 명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다가 미국이 원폭을 했던 이유는 히로시마에 군수 공장이 몰려 있어요. 트리니티. 트리니티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한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가물가물해. 이름이 다 까먹었어. 트리니티 섬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히로시마에다가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히로시마에는 군수 공장들이 많았었어요. 군수 공장들. 나가사키는 그러니까 일본 해군들이 많이 있고 그 물류선들이 많이 있어서 그 두 군데를 선택한 거예요. 히로시마는 1차적으로 이제 딱 미국이 이제 리틀보이가 가고 터뜨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핵무기가 여러분들은 잘못 알려진 게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라는 그 원자탄은요 땅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터진 게 아니라 지상 500m 위에서 터지는 거예요. 지상 500m 위에서 터져요. 지상 500m 위에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500m 핵무기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빛을 발해요. 빛이 팍 나요. 그러면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다 실명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히로시마에 그 당시에 그 맹인들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 섬광에 의해서. 빛을 쫙 발해요. 그 다음에 많이 죽는 게 뭐냐면 열이에요. 열. 태양의 온도가 6000도거든요. 태양의 온도가 6000도인데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리틀보이의 그 열이 뭐냐면 4000도였어요. 4000도. 그냥 뼈가 녹아내리는 거죠. 4000도에 열이 확 발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후폭풍. 엄청난 그 핵바람이 확 불면서 방사능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즉사한 사람이 7만 명. 즉사한 사람이 7만 명. 그날 죽은 사람은 10만 명. 며칠 지나서 죽은 사람들까지 하면 막 30만, 40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탁 터지면 그 구름이 뭐 버섯구름이라고 하죠. 그 엄청난 열기랑 버섯구름이 쫙 위로 치솟으니까 대기가 건조해지니까 땅에 있던 그 수증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검은 여러분들 그 흑비라고 하죠. 흑비. 그래서 핵무기가 터진 다음에 흑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검은 비. 사람들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수증기가 쫙 빨리니까 그 물을 마셨다가 물을 마셨던 그 히로시마의 검은 비를 막 뜨겁고 그러니까 물을 막 마신 거야. 비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비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히로시마의 1차 원자폭탄의 위력이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는 아마 500만 메가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해갖고 그 메가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메가톤인가라는 그 폭발력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 그러니까 투하는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했구나. 그
포츠담 회담이라고 들어봤죠. 그 포츠담 회담이라는 건 뭐냐면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항복을 종용을 했는데 일본이 거부를 했어요. 항복 안 하겠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은 원래 히로시마에 터져야 되는 폭탄의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는 폭탄이었어요. 완전 히로시마에 떨어뜨릴 폭탄보다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폭탄이 훨씬 더 위력이 센 거였어요. 근데 4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나가사키에 그 팩맨이라는 그 핵무기를 신고 가는데 기상이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기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위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서 그 비행기가 계속 그 투착점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떨어뜨려야 되는 점을 계속 공중에서 선회를 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떨어뜨리고 돌아올 기름은 남겨놔야 되잖아. 거의 50분 이상을 나가사키 위에서 떨어뜨리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제 그 구름이 끼어 있고 목표물을 못 찾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대충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사키의 끝자락에, 나가사키의 끝자락에 터뜨렸는데도 즉사가 4만 명이 한 거예요. 나가사키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다 떨어지면 초토화되는데 나가사키의 끝자락에 맞았는데도 거기가 그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폭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그 폭탄이어서 퀴리부인 왜 개발했냐? 아인슈타인이 개발했어요. 퀴리부인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 퀴리부인은 백의의 천사죠. 예, 아인슈타인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을 보고 이제 일본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일본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써요. 뭐냐면 처음부터 미국에게 항복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자마자 일본의 외왕놈이 무슨 짓을 했냐? 소련을 찾아갑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어디서 공부한 것 같은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항복을 하려면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미국을 찾아가야 되는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고 소련을 찾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은 소련과 미국은 동맹이었어요. 알고 있죠? 응? 2차 세계대전은 소련이나 미국이나 다 연합국이었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소련과 미국이 협상 조약을 맺어요. 태평양 전쟁에 소련이 참전하기로. 태평양 전쟁에 소련이 참전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원자탄을 쓸 걸 몰랐죠. 미국은 처음부터 원자탄 쓸 마음이 없어서 일본이 하도 저항을 하니까 소련이 일본을 칠 때 같이 치기로 했던 거야. 미국과 소련이 일본을 치기로 했던 거야. 근데 미국이 원자탄의 위력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오히려 소련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제압했는데 굳이 소련이 넘어와서 여기를 차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알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자마자 일본의 외환이 소련을 찾아가서 딜을 합니다. 무슨 딜을 하냐? 자기네가 갖고 있던 식민지 지배의 영토를 넘겨줄게. 이 전쟁에 끼지 말아라. 그리고 항복을 당신들에게 하겠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당신들에게 뭐 어디 필리핀이나 어디 넘겨줄게.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항복을 해도 소련에 맞게 항복을 해줄게. 날짜를 조율해달라. 근데 이 소련 입장에서는 그 섬 몇 개 준다고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소련이 그걸 무시해버려요. 소련이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미국이
2차 세계 그러니까 2차 나가사키에 터뜨리니까 이제서야 일본이 먼저 소련한테 작업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한테 가갖고 소련이 지금 이번 벌써 일본은 소련을 떠봤잖아. 떠봤더니 소련은 독일을 항복시키고 빠르게 남하에서 한반도를 지나서 일본의 승전국으로 그러니까 전범국을 소련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소련이 들어올 바에는 차라리 미국과 손을 잡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잽싸게 항복을 선언하고 미국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체 실험 정보나 각종 우리나라의 식민지 전 아시아에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노획했던 많은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본의 외항을 전범에서 빼준 거죠. 그래서 소련이 빠르게 남하하니까 일본이 빨리 항복을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치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독도 얘기하다 그랬나? 독도 얘기하다 그랬냐? 하여튼 일본은요.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맞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패전 국가가 되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가갖고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을 해줘야 된다, 해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영토를 지위를 회복해주고 그럴 때 미국이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당연히 울릉도의 부속 도니까 섬이니까 포함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섬이 3,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명시한 그 섬만 우리나라 거고 나머지 2,970개는 2,990개는 그럼 우리나라 섬이 아니냐.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섬이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하여튼 생각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요. 생각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해서 결국은 일본은 윤석열 정부 때 독도도 침범을 할 계획을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독도를 도발할 예정일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애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권이 우리만큼 믿어요. 똑같이 믿어요. 걔네들도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 노래를 부르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간코쿠에서 다케시마를 세뇌 작업을 한다. 불법적으로 섬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일부러 저렇게 세뇌를 시키려고 조선의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부가 저렇게 노력을 한다. 반드시 저 불법 점거한 저 독도를 찾아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걔네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자폭탄 얘기는 왜 했냐면 지금 북한의 핵을 갖고 윤석열이가 지랄을 하는데 지금은 원자폭탄의 수준이 아닌 수소폭탄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자폭탄의 원료는 핵 분열이죠. 그렇죠? 막 여기서 그 핵 원자가 타타타닥 터지면서 막 이게 실타래처럼 막 하면서 이게 핵 분열이라고 그러죠. 진짜 무서운 건 핵 융합이에요. 핵 융합. 제가 알기로는 핵 융합의 원리를 만든 게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 핵 분열이 원자폭탄이라고 그러면 이 원자폭탄의 수백 배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게 수소폭탄이거든요. 그 차르 봄바라는 그 핵무기는요, 그건 뭐냐면 러시아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차르본바라는 핵실험을 러시아에서 땅에서 하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위력의 수소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게 1961년인가 소련이 처음 핵무기 실험을 해요. 소련은 차르본바라고 하면서 그 핵무기 실험을 했는데, 그 위력이 소련에서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소련에서 차르본바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터진 거에 몇백 배의 위력을 갖고 있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차르본바는 거의 반경 30km가 그냥 다 타버린, 반경 30km. 전 세계에서 핵무기는 소련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는 소련이 숫자로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 차르본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수천 킬로에서도 보이고, 미국이 왜 절대적으로 일본 편을 드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얘기하는 저 철딱선이 없이 무슨 핵무기가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떨어지면 우리가 반격하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면 인류 멸망이에요. 지금 북한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 요거 기억난다. 이 차르본바가 원래 100메가톤이었는데 50메가톤으로 줄여서 실험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50메가로 줄여갖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60메가가 나온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 10메가라는 게 엄청난 위력인데, 이 100메가톤은 위험하다고 싶어갖고, 저분 잘하시네, 50메가로 줄여갖고 차르본바를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0메가의 위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그 반경, 그 섬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 기억 속에.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은 뭐 우리나라에 뭐 핵무기가 떨어지면 반격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그럴 새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냥, 그러니까 핵무기는 절대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여기 떨어지면 그냥 같이 끝이에요. 응?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했지? 하여튼 그 독도 얘기하다가 뭐 핵무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핵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